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1월 21일 러시아 펜자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벨린스키에서 이상한 절도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철물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얼핏 보기엔 평범해요. 범인이 작은 창문의 유리를 깨고 상점 안으로 들어와서 칼 3자루와 드릴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현금을 가져갔죠. 현장은 창문이 깨진 것 말고는 아주 말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있다면 범인이 타고 넘어온 그 창문이 매우 비좁더라고요. 웬만한 체격의 성인이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렇기에 경찰은 범인이 왜소한 체격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나 칼을 훔쳤다는 점에서 평소에 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닌 사람이 누굴까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이 절도 사건이 벌어진 벨린스키가 매우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서 체격이 작고 칼을 가지고 다니는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죠. 그는 23살의 청년 알렉산더 비치코프입니다. 보통 러시아 남성은 키도 크고 체격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는 유독 작은 키에 몸무게가 57kg밖에 나가지 않는 아담한 신체였습니다. 게다가 맨날 접이식 칼을 지니고 다니는 건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했고요. 경찰은 즉각 그의 집을 수색했고 예상대로 철물점에서 사라진 칼이 발견이 돼요. 이로써 그가 도둑이라는 건 명확해졌죠. 그런데 이때 경찰이 집안에서 찾아낸 수상한 물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알렉산더의 일기장이었어요. 무심코 경찰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는데 이게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죠. 일단 일기장은요,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가 남긴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것과 똑같은 사냥은 결코 없다. 무장한 사람들을 사냥하고 그걸 즐겼던 사람들은 그 후로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요, 해밍웨이가 전쟁 군인들을 관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한편 알렉산더의 일기장에는 그 이후에는 전 세계 살인사건에 대해 그가 여태 쭉 모아온 뉴스 기사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수집책, 범죄 수집책 같은 느낌이죠.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경찰이 어느 순간 경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이 벨린스키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미스테리 살인마의 정체가 그 일기장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벨린스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심지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알렉산더의 부모인 블라디미르와 그리고 엄마 이리나 부부가 둘 다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도 없고요. 특히나 엄마 이리나는 아이들한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얼마 안가 아빠는 40살의 나이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이후에 남겨진 14살의 장남 알렉산더와 또 그보다 3살 어린 남동생 막내까지 엄마에게 더 심한 학대를 당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도 잔혹한 엄마였던 이리나는 아이들한테 공부도 시키지 않았고요. 야, 밖에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또 어김없이 술 취해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동네 주민들조차 자식들을 가여워했고요. 행여라도 소일거리가 생기면 일부러 알렉산더한테 일을 맡기고 좀 푼돈을 챙겨주기도 했죠. 종종 이 애들이 옷도 없이 집 밖으로 쫓겨나 있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가서 옷과 음식을 챙겨줬고요. 한편 엄마 이리나는 자식들이 벌어온 돈으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엄마 역할 전혀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폭력까지 쓰는 이 어머니를 경멸하기 시작해요. 그나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알렉산더가 작은 체구이긴 했지만 늘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독특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게 바로 포식자였는데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나 보니까 종종 알렉산더가 날고기나 날생선을 막 먹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뭐야 너 포식자냐 막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이 별명을 꽤 마음에 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체구도 작고 성격도 소심한 편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를 다 약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독특한 식성 때문에 포식자라는 강한 이미지의 별명이 붙게 되면서 약간의 우월감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알렉산더의 또 다른 취미는 영화 감상이었습니다. 그중 특히나 좋아했던 영화는 양들의 침묵. 여기에는 그 살인마 주인공 한니발 렉터가 등장하죠. 알렉산더가 이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한니발을 마치 자신의 우상처럼 여기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매일 돈에 쪼달리고 있던 알렉산더가 우연히 아주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운만 좋으면 순식간에 큰 돈을 쟁취하는 바로 도둑질이었죠. 처음에는 좀도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사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잘하는 게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철저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행동도 어설퍼서 걸리기 일쑤였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걸릴 때마다 그는 별다른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가엾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알렉산더의 나쁜 행동을 그냥 눈 감아주기 시작한 거죠.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진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그 사이 알렉산더는 점점 나이를 먹게 됩니다. 자랄수록 엄마에게 좀 더 거세게 저항을 해요. 결국 어느 순간 엄마 일이 나도 아들한테 내가 더 이상 손 못 대겠구나 싶은 시점이 됐죠. 그러자 이 엄마의 폭력이 어린 두 동생들에게 심하게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2007년입니다. 알렉산더가 대학에 갔어요. 이게 공부에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학교에 다니면 군 입대를 좀 늦출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대학에 가서도 성적은 엉망이고 행실은 더욱 망가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술독에 빠져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본인이 아니라 남동생 세르게이 일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어떤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달리던 차 안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그 세르게이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이걸로 목숨은 건지게 됐는데 남동생이 뇌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죠. 형 알렉산더는 동생을 돌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홀로 엄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찾은 일은 경비 업무였어요. 사실 겨우 집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또다시 지옥의 굴레에 빠진 듯 했죠. 그리고 이쯤부터 알렉산더는 자신의 그 내면의 분노를 기이한 방향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고양이, 개들을 잡아와서 그냥 이유 없이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듯 했다고 일기장에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었죠. 알렉산더의 인생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던 어느 날, 이번엔 사귀던 여자친구에게까지 차이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 의하면 이별을 한 후 고통을 받고 그는 자신의 폭력성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동물 대신 사람을 사냥하는 일이었죠. 알렉산더는 스스로를 늑대 혹은 어릴 적 별명인 포식자로 칭하면서 위협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일기장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요. 사실 전 여친은 그런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실에 그냥 비웃음만 웃기만 했거든요. 결국 그녀에게 차인 후에 알렉산더는 너 두고 봐. 내가 진짜 포식자고 늑대 같은 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첫 피해자를 물색하는데 자신보다 강해서는 안 되고 적절히 제압이 가능한 사람이어야겠죠.
2009년 9월 17일 60세 노인이었던 예브게니 지드코프는 은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그걸 발급받으러 벨린스키를 잠깐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운 나쁘게도 한적한 공원에서 웬 청년과 마주치게 되죠. 그게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 눈에 60세 노인, 쉬운 사냥감이에요. 친근하게 접근하더니 그에게 술을 권했고, 이게 러시아의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그렇게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보드카에 얼큰하게 취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가 우리 집으로 가서 너 마시겠냐? 라면서 데려갔어요. 거기서 예브게니의 턱 아래를 깊게 찔러서 살해했죠. 이건 그동안 동물들을 죽인 것과 같은 살해 방식이었습니다. 일기장에 따르면 첫 살인을 했을 당시 그는 엄청난 희열과 흥분에 휩싸였죠. 그리고 이후 살인의 맛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얼마 뒤 알렉산더는 또 다른 대상을 물색했어요. 이번 피해자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베레조프스키라는 남성이었죠. 2009년 11월 4일인데 그날 저녁 피해자는 엄마 이리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막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듣기 싫었던 알렉산더가 짜증이 막 치밀었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 있기로 합니다. 근데 또 때마침 막 싸우다가 지친 베레조프스키가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둘은 공교롭게도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죠. 그렇게 베레조프스키의 집에 다다랐을 무렵 알렉산더가 주변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는 늘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바로 휘둘렀죠. 이어 앞서 살인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해자의 목만 숲에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사실 시신 처리를 막 이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피해자 목을 잘라서 숲에 버려둔 거죠. 사건 직후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돼요. 이 작은 마을에서 이 남자 누가 죽였을까? 그리고 또 피해자가 이리나의 남자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도 조사를 받게 되죠. 하필 이때 그는 어젯밤에 칼을 쓰다가 손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서 너 어쩌다 그렇게 손 다쳤냐? 라고 물었지만 사실 그가 뭐라고 말을 해도 경찰이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알렉산더 어렸을 적부터 봤는데 행실은 좋지 않지만 쟤는 왜소하고 약한 애야. 근데 어떻게 그 성인 남성을 지가 제압했겠어.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어간 거죠. 그렇게 결국 베레조프스키의 살인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몇 개월이 흐른 2010년 5월 8일 이번에 알렉산더는요. 47살의 레프 안드레예프와 37살의 알렉쉐이 쿠투조프를 살해합니다. 그냥 공원에서 마주했어요. 그냥 이들 다 죽여버린 거죠. 또 똑같이 시신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그냥 죽이는 것 자체가 취미가 된 거예요. 거리의 살인자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날 자기 신발에 피해자들의 피가 몇 방울 튀게 돼요. 이 작은 마을, 그것도 마을의 공원에서 2명이나 죽어버린 이 희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급하게 마을을 순찰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침 보니까 알렉산더 신발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문을 했죠. 근데 이때 알렉산더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술집에서요 좀 싸움을 해가지고요 피가 튀었나 봐요. 신기하게도 경찰들은 이번에도 넘어가 줍니다. 그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6월 19일입니다. 마을에 또 시신 한 구가 발견돼요. 이번 피해자는 54세의 예브게니 마르시로프였죠. 그의 시신 역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가 옆에 그냥 보란듯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경찰도 이거 우리 마을에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상황을 파악했고요. 근데 또 이때 경찰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필시 범인은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이 마을의 유명한 정신병자 주블로프였어요. 게다가 이 남자가 체격도 좋아요.
경찰은 얘야 얘가 범인이야 라고 답을 정해놨고요. 수사를 진행했죠. 심지어 그 마지막 피해자가 며칠 전에 주블로프를 이제 마주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그래 이거 뭐 다 해결된 거야 싶었던 거예요. 경찰은 그를 체포해서 정신병원에 감금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쇄살인마 검거했습니다 라고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쾌재를 부르고 있던 건 알렉산더였죠. 아니 자기는 아무리 살인을 해도 걸리지도 않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잡혀 들어가면서 수사도 멈췄고요. 난 정말 운이 좋다 싶었는데 그 기쁨도 잠시. 알렉산더는 살인에 대한 강한 충동이 멈출 수가 없었고 다시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2011년 5월 마을에 살던 한 전과자가 실종됩니다. 하지만 다들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죠. 그의 행방은 오직 그를 살해한 알렉산더만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인 6월 11일 이웃집에 살던 리샤닌이란 남성을 살해해요. 이 피해자는 이혼을 한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던 37살 남성이었는데요. 정말 우연히 그냥 담배를 사러 가던 길에 알렉산더와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때 알렉산더가 살인하고 싶어 이런 막 충동이 강력할 때였죠. 그래서 피해자는요. 자기가 살던 집 바로 옆집 마당에서 습격을 당했고요. 곧 알렉산더 집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대로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전과 좀 다른 행동을 보여요. 피해자의 머리를 잘라서 비닐봉지에 담더니 그걸 가지고 룰루룰루루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걸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살인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라는 범행을 과시하려는 듯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도대체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뭐 고깃덩어리를 들고 갔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뒤에 또다시 30대 남성이 살해됐죠. 이번에 알렉산더는 전과 다르게 시신을 자신의 집 앞마당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범행이 아예 한동안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마을의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르카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범행을 봤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뜻밖의 행동을 보여요? 알렉산더를 찾아가더니 야, 나 너 사람 죽이는 거 다 봤어. 근데 네가 돈만 주면 나 신고하지 않을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 자리에서 아르카디 무참히 살해합니다. 분노가 있었는지 예전보다 더 심하게 신체를 토막냈고요. 심장과 간을 꺼내서 요리했죠.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고는 마치 바베큐를 하듯 인육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쯤 되니까 알렉산더는 나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했어요. 아니 좀 그럴만도 한 게 지금까지 수많은 살인을 했지만 그 누구 한 명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봉투에 담아서 들고 다니질 않나, 보란 듯이 인육 바베큐를 하지 않나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가 이런 대단한 살인을 한 걸 자랑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결국 마지막이 다가왔죠. 그것도 2012년 1월에 벌어진 그 철물점 절도 사건이었어요. 심지어 이건 살인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범행했을 칼과 돈을 좀 훔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죠? 자기는 쉽게 들어간 그 작은 창문이 일반 성인은 결코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비좁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좀 허무하게 도둑질이 발각이 됐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이때 알렉산더가 아마 자기를 살인 때문에 잡으러 온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닥뜨린 경찰에게 모든 살인을 자백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은 이어서 그의 일기장을 읽었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 일기장, 전 세계 살인마들에 대해서 수집을 해놓은 건데 거기에 한국의 연쇄살인마 정남규에 대한 기사도 딱 붙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정남규는
2004년부터 2년간 초등학생과 귀가하는 여성을 포함해서 총 13명을 살해한 최악의 살인마로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렉산더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을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내가 100명을 죽여야 하는데 못 채우고 잡혀서 억울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피해자가 자기 눈앞에서 처절하게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에 짜릿한 쾌락을 느꼈대요. 이 또한 한국의 살인마 정남규와 유사성이 있죠. 정남규가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어서 살해도구를 일부러 칼에서 둔기로 바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인에 미친놈들이었어요. 2013년 3월 알렉산더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는 총 9건의 살인에 대해서 시인했습니다. 또 일부 시신을 먹었다는 것도 자랑스럽게 인정했고요. 그에게 종신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알렉산더는 현재까지 복역 중인 러시아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 쪽 언론에서 이 알렉산더 비치코프의 어린 시절을 취재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가 어릴 적에 막 유명세를 얻겠다는 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요. 양들의 침묵 한예발 같은 인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는 지금 감옥에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자신이 전무후무한 연쇄 살인마로 전 세계 이름을 날리게 됐으니까요. 정남규를 추앙했던 연쇄 살인마 알렉산더 비치코프.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의 한 원룸에는 당시 24살이던 남성 송씨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8살 연상이던 32살 김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성향도 맞고 또 대화도 잘 통해서인지 최근부터 막 동거를 시작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송씨와 김씨 커플이 만나게 된 계기가 다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남성 송씨에게는 27살의 여자친구 조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인 거죠. 그리고 현재 동거 중인 여자친구 김씨는요. 사실 전 여자친구 조씨의 친한 지인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시죠? 송씨와 전 여친이 아직 연인 관계이던 2014년 여친이 여기 나 아는 친한 언니야 라면서 김씨를 소개해줬습니다. 이후 셋이서 빠르게 친해졌고 자주 어울리면서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그 당시의 여친 조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만나는 빈도가 줄게 되면서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맞게 돼요. 그러다 몇 달 후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전 남친 송씨와 자신의 그 친한 언니 김씨가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조씨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어온 지인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 전 남친과 사귄다는 게 이건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게다가 시기적으로 그때는 남친과 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열받은 거죠. 이건 사실 좀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조 씨는 지인들한테 두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그렇게라도 분을 좀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 열받아 있던 조 씨는 결국 자신의 SNS에다가 두 사람을 저격하는 글을 올립니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 8살 어린 남자랑 사귀네. 나이도 어린 놈이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귀고.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된 거예요. 이 게시물은 곧이어 송씨와 김씨의 귀에도 들어갔고 두 사람도 나름대로 격분합니다. 이 남자 송씨 입장에선 아니 내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엄연히 관계가 끝나고 나서 새 여친을 만났는데 뭐가 잘못됐냐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반면에 그 언니 김씨, 지인 김씨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전 여친 조 씨가 저렇게까지 길길이 화를 낸다? 거기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의심이 피어올라요. 혹시 내 남친이 나랑 걔 사이에서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거 아니야? 관계가 다 안 끝난 사이에서 나를 만난 거 아니야?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이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 그 남성 송 씨가 말도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 남성 송 씨 입장에서는 전 여친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현재의 여자친구랑도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또 지인들 사이에서도 나만 나쁜 놈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송 씨, 김 씨 커플이 조 씨와 3자 대면을 하기로 결심해요. 자기들 집으로 불러서 여태까지 상황 이해시키고 또 여태 험담하고 SNS에 저격글 올리고 이런 거 사과까지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6월 23일 커플의 콜을 받은 조 씨가 띵동 이들의 집으로 들어섭니다.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서로 사랑을 한다는 송 씨와 김 씨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껄끄러워요. 한때는 내 남친이었고 한때는 내가 남친에게 소개시켜준 내 친구 지인이었는데요. 당연히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 씨는 그 현 여친 김 씨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쏘아붙여요.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걸 듣고 현 여친 김 씨도 지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너네 둘 사이 끝난 거 아니야? 오늘 다 그러니까 확인하자고. 이렇게 서로 간에 날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대화가 결코 부드럽게 풀리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 앞세운 그런 막 다툼이 이어지더니 결국 여기서 그 언니라는 김 씨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조 씨의 뺨을 내려칩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폭행이었어요. 근데 전 여친 조 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억울해도 모자랄 판인데 감히 네가 날 때려? 그녀는 당장 신고하겠다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길길이 날뜁니다. 그 모습에 이번엔 남자 송 씨가 나서요. 자기 지금 여친을 지키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조 씨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핸드폰을 뺏어버리고는 멀리 던져버리죠. 이건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송 씨가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남성 송 씨요. 그는 전직 킥복싱 선수입니다. 오랜 시간 신체 단련용으로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발차기가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에요. 일반 성인보다도 힘이 셌을 텐데 그 선수 출신의 송 씨가 지금 무방비 상태의 조 씨에게, 여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퍼붓게 된 거죠. 조 씨는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왜소한 체격이에요. 자기가 사실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무서운 상황을 마주할 거라고는 아예 예상하지도 못했겠죠. 왜냐면 사실 아무리 껄끄러운 사이라 해도 전남친이고 또 친했던 언니잖아요. 어쨌든 이 송 씨의 폭행에 조 씨는 완전히 무력화됐죠. 게다가 지금 핸드폰도 뺏겨 또 이 집 문은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요. 완전히 감금된 거죠. 이걸 파악한 조 씨는 폭행에 대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엄청난 심리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한편 이때 남성 송 씨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 씨의 전신을 난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과 발로 그냥 무자비하게 얼굴 때리고 또 막 밟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그가 결정타를 날렸죠? 바로 니킥인데요. 아니 무릎으로 이렇게 상대방 탁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이요. 이건요 상대가 선수여도 단번에 치명타를 줄 만한 아주 위험이 높은 공격입니다. 전직 선수가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근데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그대로 전 여친 조 씨 얼굴에 니킥을 날린 거예요. 퍽! 이걸 피할 수조차 없었던 조 씨는 그냥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동시에 주방 유리문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두피가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때 현 여친 김 씨가 뭐라고 있었는 줄 아세요? 당연히 약간 자기 남자친구 송 씨를 말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 씨가 니킥에 쓰러진 후에
남친과 함께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해요. 이 폭행에 가담한 거예요. 발로 막 배 밟고 또 여기에 이 남성 송 씨가 분이 아직 안 풀렸는지 막 얼굴, 목 다 마구잡이로 찹니다. 이 상황은요, 정말 두 커플이 진짜 조 씨 죽이려는 듯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때 조 씨의 머리에서 아까 두피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미 얼굴은 너무 심하게 부어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겨우 그녀가 입을 떼서 말합니다. 살려줘. 아주 희미한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엉뚱하게도 남성 송 씨를 자극해요. 뭐? 살려줘? 아니 나 죽여버릴 건데? 이러더니 이 두 사람이 정말 조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폭행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몇 분 정도가 아니었고요. 계속 이어지더니 무려 4시간에 달했죠. 4시간 동안 집에서 계속 때린 거예요. 결국 피투성이가 된 조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커플이 보인 행동은 너무도 상식 밖이었죠.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지들도 당황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잠시 여태 막 몇 시간 동안 몸을 썼으니까 배고파진 거예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둘이서 소지품을 챙겨서 밥을 먹으러 외출합니다. 조 씨 그대로 집에 방치해둔 채로요. 홀로 남은 그녀는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고요. 이미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니킥을 직접적으로 맞은 머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정신이 혼미했고요. 이 참혹한 현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그나마 이웃의 신고 덕분입니다. 몇 시간이고 이웃에서 소음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 무슨 일이야 싶었던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현장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이때 조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사인은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과 두부 손상. 그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이 말하길요. 피해자는 그야말로 샌드백처럼 맞았다. 얼마나 참담한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신이 된 조 씨가 발견되고 경찰은 즉각 해당 집의 거주자인 송 씨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에 추적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인근 공원을 회유하던 두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황당한 건 얘네들이 범행 사실을 부정하지도 않고 너무 당당하게 내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직 운동선수가 자기 여자친구와 합세해서 전 여친을 폭행, 살해한 끔찍한 살인사건. 경찰이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만들고 죽을 때까지 방치했냐 라는 질문에 범인이 한 말은 참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경찰관님 얘가요 SNS에 우리 험담하는 글을 썼다니까요? 이게 살인 동기였어요. 당시의 수사관도 이거를 듣고도 믿지 못해서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SNS 험담 때문에 이렇게 살인을 했다고요? 두 사람은 범행 당시 조 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너네가 일관되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검찰은 송 씨와 김 씨 각각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두 사람의 제목이 다르다는 거죠. 우선 송 씨는 전직 킥복싱 선수다라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에 그 폭행의 주체가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의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일반인을 폭행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무거운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치면 그 폭행을 통해 얼마나 타격감이 있을지 그걸 자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폭력을 가했다라는 데에 처벌이 좀 더해지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했을 당시에 송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조 씨를 계속해서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송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는 사건 당시에는 내가 조 씨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었다 라고 자기 변론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죽여도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수월하게 자백을 해준 덕에 검찰은 그를 상해치사죄가 아닌 더 무거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그 여자친구 김 씨의 경우는요, 그녀의 폭행 자체가 조 씨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게 하긴 했지만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다라는 게 인정된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판결입니다. 검찰 조사 때는 순순히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송 씨가. 근데 막상 재판정에 서니까 태도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진짜 죽을 줄 몰랐습니다 라면서 자기 진술을 번복해요. 그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재판부가 다행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주장을 하든 말든 간에 이 피해자 조 씨의 몸 전체에 남아있는 시퍼런 멍, 이건 누가 봐도 아주 강력하고 오랜 시간 폭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4시간 동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송 씨에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거예요. 참고로 그 미필적 고의, 이게 뭐냐, 법률 용어인데 본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아는데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음사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이럴 때 제대로 정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 끗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좀 추가로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B에게 총을 쏴서 B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심장 쪽을 겨냥해서 즉사시킬 의도로 사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B가 죽은 거고요.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A가 탕탕 사격 연습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B가 접근을 해요. 근데 마침 A는 B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B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지금 서 있는 자리에 총탄이 조금만 비껴가도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이때 A가 쟤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탕탕 사격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총알이 빗나갔고 B가 죽었다. 법정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송 씨 이 사람 전적이 있습니다. 킥복싱 선수 현역 시절에 닉킥을 차서 일반인이 쓰러졌거든요. 근데도 계속 폭행을 한 거예요. 결국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그렇다고 응급조치도 안 하고 119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어요. 이건 피해자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 라는 굉장히 오만하고 잔인한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어쨌든 오늘 사건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송 씨에게 징역 15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두 사람 항소했지만 결과는 원심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양형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쇄 살인범에게도 사형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었던 송 씨에게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여자친구 김 씨가 받은 징역 3년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건이 벌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그렇다면 김 씨는 이미 출소해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걸 보는 유족의 입장에선 참 씁쓸하겠죠. 쟤도 공범인데 말이에요. 이 사건의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은 한때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연인이자 언니 동생. 하지만 그 결말이 너무나 비극적이다 못해 참담한 수준입니다. 틀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그저 말다툼과 폭행 외엔 없었던 걸까요?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후에 일각에서는 피해자 탓을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녀가 먼저 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비판이죠. 글쎄요. 근데 그게 누군가를 죽도록 때리는 범죄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범인 송 씨는 40대가 되면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쯤이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또한 피해자라고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